오후에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납치,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죠. 피의자가 모두 한국인이었고 범행 수법도 범죄 영화를 떠올리게 할 만큼 잔인했기 때문인데요. 왜 이런 사건이 발생한 걸까요? 태국은 입국 절차가 까다롭지 않고 도주하기 쉬워서 한국인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하는지 잠시 뒤 사건 노트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그리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면서 노동약자 지원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죠.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법원 설치를 주문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방안들이 노동 현장의 불합리한 문제들을 얼마나 해결할 수 있을지 직장인을 위한 생존 백석 코너에서 살펴볼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예고했던 대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 파장이 일고 있어요. 네, 이게 지난 2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가 됐고 7일에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의 일인데요. 네. 이 조국혁신당 대표에 따르면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횟수가 이승만 전 대통령에 이어서 2위이고 그 재임 기간 이승만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길었기 때문에 이걸 고려를 하면 윤 대통령이 1년에 5번을 한 꼴이 돼서 최고치다. 이렇게 조국 대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소식 주요 신문들 일제히 일면에 다루기도 했고요. 사설도 쭉 나왔는데 이제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 국민과 맞서는 권력 사유화다. 이렇게 사설에 달았고요. 한겨레는 결국 특검법 거부, 국민이 두렵지 않나라는 사설을 내보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매체들은 이제 조금 기계 중립적인 양비론적인 것으로 갔고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특검안의 법리는 안 맞지만 국민이 의문을 가진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죠. 네, 이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를 압축해서 설명을 했고 여기에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왔는데요. 그 세 가지 이유로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했다. 두 번째로 특검 취지에 부적합하다. 세 번째로는 수사 공정성 담보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먼저 이 삼권분립 원칙에 대해서는 이 국회의 헌법적인 관행을 야당이 일방 처리한 이번 특검 법안은 여야가 수십 년간 지켜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렇게 꼬집었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이 특검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지금도 그러니까 경찰하고 공수처 수사는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수사를 기다려야지 또 특검을 이렇게 하는 건 정쟁을 위한 싸움일 뿐이다라는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수사 공정성을 들었는데 그 이번 특검 법안을 보면 그 대한변협회장이 후보 4명을 추천을 하면 야당이 2명 고르고 대통령이 2명 중에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건데요. 이건 그러니까 여당이 봤을 때는 그 대통령실 주장으로는 야당이 입맛대로 골라서 그 네. 입맛에 맞는 결론이 날 때까지 이걸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펼치고 있어요. 그 외에도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법률상 피의 사실 공표는 금지가 돼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고 이건 계속 이제 언론에 노출이 되고 하면 혼란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최근에 그 이선균 방지법 약속하면서 그러니까 언론에 너무 노출이 되고 피의 사실 공표를 하는 거를 좀 제도로 개선하겠다고 주장을 해놓고 특검 법안에는 언론 브리핑 규정을 포함시킨 게 이거는 심각한 자기 모순이다. 이렇게 주장을 대통령실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실을 계속 내세우는 거는 그 헌법
법리적인 거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오히려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적인 권리이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이런 논리를 계속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 일단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가 없으면 28일에 본회의에서 재의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권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네. 어제도 국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에 더불어민주당의 정의당,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6개 야당과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석을 해서 규탄을 했고요. 25일에는 대규모 장외 집회도 하겠다고 예고를 한 상태인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다시 꺼내면서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이 최혜병 특검을 거부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범인이라는 걸 자백한 게 맞는 게 아니냐. 이렇게 되묻기도 했습니다. 네, 범인이라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영수회담 있었고 또 이태원 특별법을 합의 처리하면서 좀 협치 전국에 들어서는가 싶더니 전국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네. 또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와 대통령이 21살 청년 죽음을 외면함으로써 청년을 버렸다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요. 최상병 특검 거부권 저지 청년, 대학생 긴급행동 회원들이 모여서 이번에 거의 이제 보니까 최상병과 비슷한 또래들이에요. 청년들인데 빨간 구명조끼, 해병대 군복 등을 입고 나왔고 진실을 밝히고자 했던 박정훈 대령은 되려 재판을 받고 있고 또 이종섭 장관은 출국 금지 상태인데도 도피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외치면서 최상병이 입지 못했던 구명조끼를 입고 우리는 진실을 위한 행동에 나서겠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윤 대통령이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국민의힘에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요. 네, 국민의힘은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을 엄호하는 모습인데요. 네. 이 거부권을 두고 야당의 일방적 독주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권이다. 또 헌법에 보장된 권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를 했고 이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 대통령제 역사상 2,500여 건 대통령 거부권이 발동이 됐고 루스벨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임기 중에 600건이 넘는 거부권을 행사를 했는데 그렇게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탄핵이 거론되지도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펴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이재명 대표는 이게 또 거부권도 거부권이지만 사익을 위해서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는 건 그 자체로 위헌이다. 이런 주장을 또 펼치고 있어요. 어쨌든 이제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오게 됐는데요. 결국에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이렇게 거부권 행사, 또 표싸움, 법안 폐기를 반복하는 수순이 이어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네. 야당은 오는 28일 재표결에 나서겠다는 입장인데요.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네, 사실 지금 국민의힘 이탈표가 17표가 나와야 돼서 아무리 그중에 뭐 찬성으로 돌아선다고 해도 17표 모으기는 힘들 것이다. 그리고 또 네. 국민의힘은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어제 갑자기 유이동 의원이 찬성을 시사하면서 좀 분위기가 술렁거렸어요. 어제 SBS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했는데 진행자가 그럼 유이동 의원한테 특검 법안이 국회로 다시 넘어오면은 그럼 찬성표를 던지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유이동 의원이 생각이 그런 쪽으로 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책위의장까지 지냈던 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또 공개적으로 시사를 했고 그러면 여기에 찬성표를 던지겠다라고 밝힌 현역 의원 보면 안철수 의원, 유이동 의원, 김홍 의원 이렇게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3명이라서 이렇게 해도 14표가 더 필요해요. 그래서 네.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긴 한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본회의 출석률입니다. 이게 커다란 변수가 될 게 출석 의원이 적을수록 재의결 문턱이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여당에는 불리한 거고 그러면 이걸 계산을 해보면 국민의힘에서 25명만 불참을 하더라도 범야권 단독으로 재의결이 가능하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게 국회 막바지라서 뭐 의원들 중에서는 지역구 일정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개인 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또 이게 임기가 곧 끝나는 마당에
낙선한 의원들 이런 경우는 국회에 안 나올 가능성도 크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소속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또 연락을 하고 만나가지고 표 단속을 하고 있고, 그런데 또 이제 해병대 예비역 단체들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몇몇을 딱 집어가지고 양심 투표해라 이렇게 청원 투표를 하고 나서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소속 의원들에게 이 본회의 마지막 본회의 28일 전후에서 해외 출장 가지 마라. 본회의를 꼭 출석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요. 윤재욱 전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낙선자 등등 이런 의원 개개인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개혁신당이 캐스팅 보터로 떠올랐죠. 네, 며칠 전부터 사실 좀 이거 묘한 기류가 느껴졌어요. 개혁신당 전당대회 때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참석을 해서 축사를 하고 또 이때 윤석열 대통령 화환을 전달을 했거든요. 그러더니 바로 다음 날에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개혁신당의 모든 면에서 함께 연대를 하자. 우리 뭐 비슷한 게 있다. 이렇게 굉장히 유화적 제스처를 취합니다. 이렇게 개혁신당의 국민의힘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러브콜을 보낸 건 처음이다. 이런 평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 이제 범야권에 맞서는 범보수 연대가 가시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도 고개를 드는 모습인데요. 사실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범진보로 묶이는 것도 아니면서 또 반윤석열 이렇게 대척점에 서 있었는데 네. 또 그러면서도 보수를 지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그 범야권 안에서도 좀 입지가 좀 다른데 일단 좀 화해 무드다. 지금으로선 그렇게 볼 수 있고, 아까도 그 범야권들 6당이 모여서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에 대해서 규탄을 했는데 거기에 개혁신당이 빠져 있어요. 원래는 야 7당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야 6당으로 모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뭐 특검법하고 관련해서 어느 정도는 범야권의 보조를 맞추는 것도 있으면서 또 대통령에 이제 공격하는 건 또 선을 그으면서 조금씩 이렇게 다르게 가고 있는데, 일단 25일 범야권 장애투쟁에도 개혁신당은 동참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허은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예방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여기서 이제 협력할 건 협력을 하고 각자 가진 신념과 가치를 조화롭게 추진해 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이런 사이에서 좀 그 어떤 캐스팅 보트로서의 좀 존재감을 키우려는 모습입니다. 예. 네. 오동훈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오늘 첫 출근을 했는데요. 이 최상병 특검법은 새롭게 출범한 이른바 2기 공수처에게도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오동훈 신임 공수처장 사실 그 인사청문회 때 아빠 찬스라든가 남편 찬스, 세테크 등등의 논란이 불거졌지만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는 채택이 됐습니다. 네. 오늘 첫 출근길이었는데 역시 가장 맹점인 그 해병대원 외압 의혹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어요. 수사 지휘 방향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는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처장으로서 제일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니까 잘 챙기도록 하겠다. 또 대통령도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도 나왔는데 여기에는 공수처 존재에 부합하게 성실하게 수사를 해나갈 생각이다 라는 정도로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아직은 이제 오늘 첫 출근이라서 뭐 구체적인 보고를 받은 건 아니고 세세하게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내용 정도, 그래서 성실하게 하겠다 이 정도가 주를 이뤘고요. 그럼 이로써 공수처장 자리는 김진욱 전 처장이 퇴임한 지 120여일 만에 수장 공백을 깨게 됐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지금 이 해병대원 사건 외압 의혹뿐만이 아니라 그 권익위 표적 감사 의혹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를 하고 있고, 지금 이 해병대원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국방부 압수수색을 한 뒤에 여기서 압수물 분석을 마치고 피의자 조사를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김계환 사령관 등 주요 피의자들을 연이어 소환을 하고 있고, 일단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재의결까지는 또 공수처의 시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네. 수사 속도를 올리고 있는 만큼 이 윗선 의혹 규명에 성공을 할지, 그리고 또 당장으로서는 그럼 주요 보직에는 누구를 선임할지 이런 것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현재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일단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대질 조사는 무산됐다면서요? 네, 김계환 사령관이 대질 조사를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발이 됐는데 왜 거절을 했냐면 이 해병대가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서 최고 지휘관과 부하가 대면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건 해병대에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거절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공수처는 150여 쪽 분량 질문지를 준비를 하고 또 이렇게 조사를 진행을 했다고 했는데요. 김계환 사령관은 14시간 만에 오후 11시 30분에 또 박정훈 전 단장은 9시간 만인 밤 10시 30분께 각각 조사를 받고 나왔고요. 김계환 사령관은 기자들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입을 다물고 자리를 떠났고 박정훈 전 단장은 사령관으로서 진실을 말하는 게 군조직 보호와 해병대 명예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두 사람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보여졌습니다. 네. 여야 원내 지도부는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시작했는데 서로 간 입장차만 확인한 모양이에요. 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이렇게 서울 모처에서 모여서 2시간가량 저녁 식사 함께 하면서 원구성 문제를 논의를 했는데 역시 기존의 주장 그대로예요. 네. 두 개 다 운영위하고 법사위 위원장 민주당이 가져가야 된다. 아니다. 두 개 다 못 가져간다. 넘길 수 없다라는 거고요. 양당 이번 주 후반쯤에 다시 만나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네. 이달 말에 임기가 마무리되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치가 신뢰를 잃었다면서 쓴소리를 냈다고요. 네. 29일로 이제 임기 마무리가 되는데 김진표 의장이 가장 후회되는 거는 9건의 거부권 행사를 막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소회를 밝혔어요. 정치인 한두 명이 당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지 않으면 큰 폐륜화가 된 것처럼 이런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네. 일갈을 했는데 최근에 이런 정치 문화에 대해서 꼬집은 거죠. 인터넷에서 마치 일반화가 되고 팬덤이 형성이 되고 여기서 이제 찍히고 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네. 본인의 원래 출신지였던 민주당에도 쓴소리를 남겼습니다. 직접적으로 이 멸칭인 수박이란 단어까지 거론을 해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비명계를 찍어서 수박이라고 한다 이런 네. 건데 뭐 나라를 위해서 큰 담론을 펼칠 수 있는 정치는 보이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점점 왜소해진다. 이렇게 좀 진영 논리에 반대되면 낙인을 찍어버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또 여당을 향해서는 대통령만 보인다. 여권에서 아무도 대통령에게 노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 이번 선거도 그런 점을 평가하고자 한 게 아닌가 한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고령자에 대한 이 조건부 운전 면허 도입을 검토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이 대책 보완에 나서면서 또다시 정책 혼선 논란이 일고 있어요. 네, 정부가 20일에 고령자의 운전 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네.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국토부와 경찰청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내놓고 거기에 고령 운전자 자격 관리라는 내용을 포함을 해요. 그래서 교통안전을 현저하게 위협하는 경우에는 고령자 운전 자격을 제한적으로 좀 관리할 방침이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령 운전자에게 운전 능력 평가를 실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가에서 너무 나쁘게 나오면 이 고령자들에게는 야간에 운전을 금지한다거나 고속도로 운전은 못하게 한다라는 식으로 조건부 면허제를 도입하는 연구 용역을 올해 안에 마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이동권 침해 논란이 일니다. 특히나 이 일부 그 자영업자 같은 분들은 이 직업 특성상 이제 차를 몰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하는 분들이 또 있고 네. 그러면 이게 뭐 트럭 기사나 이런 생계형 운전자들 또 노인 차별 논란도 벌어지면서 택시비 그럼 내주는 거냐 이런 성토도 이어졌고요. 여기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까지 동참을 하면서 일이 커졌습니다. 그러자 국토부가 하루 만에 뒤늦게 이 고령자라는 단어를 빼요. 그러면서 이게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는 아니다. 진화를 나서는 겁니다. 네. 이게 사실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뭐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여기서의 문제는 발표를 했다가 하루 만에 이걸 또 아니었다.
이게 누구를 특정한 건 아니었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네. 이게 직구금지 정책 철회한 게 그 19일이었거든요. 다음 날에 바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될 정책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지 않고 발표를 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40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곳곳에 공사와 작업이 많아서 혼잡한 곳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광양과 진월 일대로 2차로 막고 작업하고요. 진주 분기점 2차로에는 장애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창원 1터널에 발생한 사고 처리는 완료가 됐지만 아직 여파 남아서 7원 분기점부터 속도 더딥니다. 중앙고속도로 대구 방향 대동요금소 3차로에 고장난 버스가 서 있는데요. 여파로 삼랑 나들목부터 막힙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은 내촌에서 내린천 휴게소까지 2차로에서 작업하는데 여파로 내촌 나들목부터 7km 막히고요. 이후 인제터널 안으로도 작업 구간이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순산터널에 발생한 사고 갓길에서 처리 중입니다. 이후 일직에서 금천까지 정체. 반대 목포 방향은 8탄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밀리는데요. 이후 홍성 부근 2차로에 발생한 사고 처리하면서 홍성 나들목 일대로 속도 더딥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신갈에서 수원까지 속도 주춤하고요. 경부 동탄터널 2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일대로 정체 빚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서휘영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우리 사회를 들끓게 한 사건을 살펴보는 사건 노트 시간이죠.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사건 살펴볼까요? 이른바 파타야 납치 살인 사건이라고 네. 태국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좀 안타깝죠. 왜냐하면 여행을 가시는데 거기서 이제 비극적인 어떤 일을 당하셨기 때문에 네. 피해자분은 34살의 한국인이시고요. 가해자들도 범인들도 이제 3명이 모두 한국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행 목적으로 갔고요. 그 피해자분은 이제 30일 날 이제 태국으로 입국했는데 네. 2일 날 밤에 3일 날에 이제 납치가 된 겁니다. 이제 뭐 보통 그 클럽 같은 술집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접근을 해갖고 한국인 2명이 납치를 했고 나머지 1명은 다른 대기하고 있고 거기서 무엇인가 이제 뭐 돈 관련된 부분으로 안 좋은 어떤 협박을 당하고 바로 살해당한 후에 4일 날쯤에 이제 유기가 됐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알려지게 된 것은 그때까지는 피해자분은 실종 상태입니다. 근데 7일 날 이 범인들이 이 피해자의 부모, 어머니, 모친한테 전화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내가 당신 아들을 이렇게 납치하고 있으니까 돈 얼마를 가져오셔. 그러니까 이제 당신 아들이 우리한테 손해를 끼쳤으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근데 이제 그 모친께서 이제 신고를 바로 하신 거죠. 우리 경찰이 아니라 태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바로 외국으로 여행 중이니까 네. 해서 바로 태국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해갔고요. CCTV 확인한 결과 시신을 드럼통 속에 유기된 시신을 저수지 속에 유기된 시신을 찾아가서 범인을 지금 한 명은 범행 후에 바로 귀국을 해서 전북 정읍에서 체포를 했고요. 이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도주했던 것은 캄보디아에서 잡았고요. 네. 나머지 1명은 지금 아마 미얀마 쪽으로 도주했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미얀마가 내전 중입니다. 아직 검거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사건이 워낙 잔혹했던지라 뉴스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충격에 빠지셨는데요. 처음에는 이 용의자들이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 태국 보도를 보면 한 명은 범행을 인정했다고 예. 하던데요. 어차피 뭐 태국에는 1명밖에
범행 인정한 부분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인정은 뭐 대략적인 부분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전체적으로 이 범행을 계획을 했고 살인을 했다. 그리고 어떻게 훼손을 했다까지는 인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획 범행으로 보고 있잖아요. 지금 예. 좀 포착된 정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 범행은 이제 어떻게 따라다닌 것 그리고 물품을 준비한 것 이러면 드럼통이라든가 이런 것들 준비한 시신을 것 담을 드럼통을 미리 준비하고 트럭을 렌트하고 네. 그리고 거기에 숙소 같은 데를 해서 한 20 몇 시간 넘게 거기에 감금해 놨습니다. 네. 거기도 이제 렌트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계획성 부분은 사실은 뭐 논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명백한 계획 네, 범행이다. 시신 훼손도 되어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밝혀진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뭐 아까 그 범인 말씀하셨는데 시신 부분에서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게끔 이제 손가락을 훼손했다. 거기까지는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이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몸에 남은 상처는 아마도 어떤 이 돈 관련된 거를 강요하다가 갈비뼈 형태가 사실은 이 골절이 난 이런 형태까지는 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숨이 막혀서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신 훼손은 신원 확인을 막기 위한 어떤 그런 것 방법이었던 같습니다. 걸로 보인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사실 돈을 노리고 살해를 했다고 하기에는 이 갈취한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전체 300만 원입니다. 우리나라 돈 정도. 그러니까요. 근데 그 돈 때문에 살해를 했다는 게 사실 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왜 태국이라는 데에서 이런 범죄가 많이 나타나는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네. 우리가 이제 필리핀이라든가 중국 같은 데에서도 이런 범죄가 있는데 그 베트남에서도 네. 왜 근데 특히 이제 태국에 이런 문제가 될까 했는데 기존에 있는 공간에서는 기존에 있는 조폭이나 조직들이 선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거기서는 그런 범죄가 일어나기 쉽지 않은데 네. 태국은 그런 선점한 조직들이 없기 때문에 일종의 작은 어떤 범죄 집단들이 일종의 막 서로 경쟁하면서 뭘 하려고 하니까 작은 금액으로도 범행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 300만 원으로 사람을 죽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거기서 뭔가 근거지를 만들어 갖고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액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태국은 이번 사건 용의자 3명의 신상을 일제히 공개했다면서요. 예. 근데 우리 경찰은 아직 공개를 안 했죠. 우리는 법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나라마다 기준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용의자 피의자 단계에서는 무조건 다 공개하지만 그거는 거기서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이 협약을 맺어서 공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무죄 추정 원칙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언론이 알아서 하는 것을 하는 거고 일본 같은 경우는 좀 더 그런 것 미국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다 공개를 합니다. 네. 그리고 태국 같은 경우 그런 것 같은데 다른 유럽 같은 경우는 엄격하고요. 그러니까 조금 그 어떤 법 체계가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주 엄격하죠. 법에 규정되지 않아서는 공개 안 하고 요새 같은 경우는 뭐 다 씌워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경찰. 그래서 또 욕을 먹지만은. 네네. 피의자 인권에 좀 더 무게를 두는 법 그렇죠. 같아요. 조금 그래서 뭐 그걸 뭐 비판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죠. 예. 또 이번 사건을 보면서 9년 전에 태국 파타야에서 발생했던 한 사건을 떠올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9년 전에도 이것과 좀 유사한 일이 있었나 봐요. 그때는 이제 파타야 공대생 살인 사건 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거는 뭐냐면은 어떤 조직이 그런 어떤 불법 도박을 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그 프로그래머를 그쪽으로 유인해서 거기서 만들게 했는데 본인이 거부해서 살해한 사건이죠. 그게 이제 9년 전에 벌어졌던 임모 씨 사건이 그거거든요. 네. 그래서 초기에 지금 이 사건도 비슷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어떤 불법 도박이나 이런 어떤 걸 하기 위해서 일종의 인적 자원을 이제 유인해 갖고 네. 뭘 시키려고 한 것이 아닐까 네. 그런 의심도 분명히 들었었죠. 근데 밝혀진 건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이분은 여행 목적이고 거기서 다른 합법적인 사업 목적으로 했다가 네. 이제 그게 얘기를 하다 보면 돈이 노출되지 않습니까? 사업 자금이. 그래서 그렇게 피해를 당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범죄도시 영화를 떠올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과거 사건과 영화를 보고 좀 이번 사건 피의자들이 모방을 하진 않았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분명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영화 신세계
그러니까 드럼통 그게 그거고요. 네. 또 범죄소식 2가 손석구씨 나오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두 개가 교묘하게 섞여온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3명의 용의자가 이제 다 잡히게 되면 처벌은 한국에서 받게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속인주의로서 처분은 하지만은 거기서 먼저 네. 만약에 이 사람들이 태국에서 다른 범죄를 저질렀으면 처벌을 받고 송환돼서 우리나라에 또 여기 관련된 수사를 받고 처벌받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태국에서도 죄를 지은 게 밝혀진 건가요? 아직 밝혀진 건지 아닌데 네. 자기네들은 일종의 지금 사건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사실은 이런 경우는 보통 한국과의 협상용으로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도 이제 어떤 우리나라에 와 있는 태국 범죄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쌍무적 관계 속에서 이런 경우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군요. 이제 다음 소식은요. 방금 전에 이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어제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어요. 근데 사고 당일 탔던 차 3대 블랙박스가 모두 사라졌다고 하죠. 그중 한 개는 매니저가 삼켰다고 본인이 진술을 했습니다. 삼켰다고 합니다. 삼켰으니까 이건 증거인멸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김호중 씨 말고 대표 이 씨하고 본부장까지 3명이 청구된 거거든요. 네. 그중에 이제 말한 증거인멸죄가 본부장이고 범인 도피 교사가 대표, 이 대표. 네, 김호중 씨는 도주치상, 위험운전 치상으로 청구가 됐습니다. 근데 음주운전을 사실 처음에는 계속 부인했잖아요, 김호중 씨가. 네. 근데 열흘 만에 이제 인정을 했어요. 이게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변호 전략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맞나요?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가 명확한데 인정하지 않으면 그거는 구속이 되죠. 구속이 되면은 불구속 상태에서는 공연도 할 수 있지만 구속 상태는 공연 다 할 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는 것도 충분히 감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밝혀진 게 김호중 씨가 사고가 난 후에 또 추가로 맥주를 마신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게 좀 이해가 안 갔는데 이게 꼼수일 수도 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김호중 씨가 지금 밝혀진 것만 해도 3번의 음주를 했습니다. 네. 스크진 골프, 식당, 그다음에 유용주점, 그다음에 사고가 났고 이제 구리에 있는 모텔 근처에 가서 맥주를 사서 그러니까 토합 4번을 한 건데 네. 문제는 사고 후에 마신 맥주가 이게 그러면 사실 의미가 없죠. 그냥 사고 전에 막 마신 술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후에 마신 술은 의미가 없죠. 음주운전이냐 아니냐를 그렇죠. 따질 때요. 그러니까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 문제인 거지. 사고가 난 다음에 음주한 거는 관련이 없는데 이걸 밝혀낼 방법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이 1시간, 2시간 사이에 0.00 이거를 검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술탁이라고 하는 거죠. 마시고 섞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추후에 검사를 했을 때 그 사건이 일어났던 그 시각에 음주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밝혀낼 때 뭔가 혼선을 주기 위한. 전에는 적게 마셨다. 이건 후엔 많이 마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왔다. 술탁이라고 하는 거지. 그렇군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걸 가르쳐드리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이를 처벌하는 이른바 김호중법 추진에도 나서고 있던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꼼수를 쓰는 사례들이 많은가 봐요. 일단은 뭐 아시다시피 이런 몇몇 사례가 무죄가 난 사례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사고가 났는데 집에 가서 술을 소주를 2병을 막 먹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음주했는데 나왔는데 이걸 구분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무죄 나온 경우가 판례가 한 2건 정도 되거든요. 네. 어떤 경우는 음주 검사 하는데 바로 뛰어가서 그냥 강으로 도망가는 경우도 있고 이게 일종의 사법방해인데 우린 이런 사법방해 죄가 그렇게 없거나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입법을 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을 한 거죠. 그렇군요. 지금 과거에 이창명 씨 사건이 또 거론되고 있어요. 이번에 무죄 판결이 났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창명 씨 사건은 9시간 정도 되고요. 요거는 한 20시간쯤 돼갖고 그래서 걱정하는 건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그런 겁니다. 이게 사실은 쉽게 카운트가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정확히 1차에 몇 병 먹고 몇 병을 해서 나눠 갖고 그걸 이게 사실은 그 오차를 들어갈 수가 있느냐. 그게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얘기 나오는 것이 그래도 지금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거 보니까 본인이 일정 정도는 다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변호인 조남관 변호사도 각각에 대해서 다 얘기했다고 어제 나오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건 자백이고 그게 김호중 씨한테 좋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논란을 일으키지 않고 깨끗이 인정하면은 일종의 사실은 좀 흔히 말하는 감형이 될 수 있는데 계속 다투면은
네. 물론 무죄가 나올 수도 있지만 최악의 경우는 실형까지 갈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도박을 할 이유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네. 사건 노트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전 잠시 후 2부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암이란 질병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사망 원인의 부동의 1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암은 조기 발견과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평소에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건강검진도 정기적으로 잘 받는 것이 예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나온 부동의 1위라는 것은 1위 자리를 항상 지킨다는 뜻이잖아요. 잘 바뀌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 부동은 안일 불자에 움직일 동자를 씁니다. 그렇다면 선거에서 부동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 경우에는 한자가 좀 다릅니다. 뜰 부자에 움직일 동자 그리고 표자를 써서 선거 때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이 확실하지 않고 그때그때 정세나 분위기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이 많은 표를 말합니다. 뜨내기 표라고도 부르는데요. 일정한 거처가 없이 떠돌아다닌 사람을 뜨내기라고 하니까 어떤 의미인지 연결이 잘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선거 때 일정한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태도가 분명한 표는 고정표라고 하지요. 북박이표라고도 하는데 북박이는 어느 한 자리에 정한 대로 박혀 있어서 움직임이 없는 상태 또는 그런 사물이나 사람을 뜻하니까 역시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오늘도 한낮에는 옷차림을 가볍게 하셔야겠습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더웠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동쪽 지역의 기온도 크게 오르겠습니다. 특히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아 덥겠습니다. 낮 기온 대구 29도, 김천 31도로 어제보다 2에서 8도가량 높겠고요. 요 며칠 선선했던 강원 동해안 지역도 강릉이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 밖에 서쪽 지역도 서울 26도, 춘천 28도, 대전과 청주, 전주 29도로 여전히 덥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아서 햇볕도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음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셔야겠고요. 더불어 양산이나 모자, 선글라스 등으로 자외선 차단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전국이 맑겠고 당분간 평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모레 금요일에는 늦은
오후에 강원 영서와 경북 북부 내륙, 경북 북동산지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올 전망입니다. 제주도 산지에는 엿새째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6도, 습도는 58%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제의를 요구한 해병대원 특검법을 표결에 붙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권력 눈치가 아니라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대질 조사가 김 사령관 측의 거부로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동훈 신임 공수처장은 이번 사건을 잘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명된 노조의 재가입을 돕는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한국노총 전직 간부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시, 농모와 가난한 사랑 노래 등 민중의 고달픔을 따뜻하게 위로하는 작품들로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신경림 시인이 향년 88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음주운전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와 소속사 관계자 등 3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카카오톡에서 오류가 발생했죠. 근데 요즘 들어서 참 이런 일이 잦아지고 있어요. 네, 어제 카카오톡이 먹통이 되면서 진땀 빼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특히나 요즘은 업무 볼 때도 이 단체 카톡방 많이 쓰잖아요. 네. 저도 어제 방송 준비하고 기사 쓰다가 업무 메시지를 보냈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안 보내지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고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네. 이렇게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카카오톡이 이틀 연속 오류가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벌써 3번째인데요. 어제 오전 8시 30분부터 약 1시간가량 PC 카톡 일부 이용자들의 로그인 그리고 메시지 수신, 발신이 원활하지 않았는데 바로 전날인 지난 20일에도 약 6분간 같은 현상이 있었고요. 일주일 전인 지난 13일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측은 내부 시스템 오류라고만 밝히고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는데요. 구체적인 원인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정부도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카톡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지난 1분기 기준 4,870만 명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국민 10명 중 9명이 사용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잦은 오류가 이어지면서 카카오 측의 대책 마련이 부실한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사측은 서비스 안전성 강화를 위해 작년에만 209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고 담당 인력도 61명에서 103명으로 늘렸다면서 올 1분기부터는 기술적 조치와 재난 대응 설계를 기반으로 한
첫 자체 데이터 센터인 카카오 데이터 센터 안산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긴급 점검에 나선 정부 역시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함께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장애 원인과 복구 상황,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확인, 점검해 서비스 장애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흡한 사항은 사업자와 같이 시정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카톡이 단순히 문자만 주고받는 메신저 역할뿐만이 아니라 각종 금융 업무부터 방대한 개인정보까지 웬만한 건 다 들어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만큼 이런 비상시에 대한 어떤 발빠른 대처나 대비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제 서울대판 N번방 사건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사건 피해가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고요. 네, 서울대 N번방 집단 성범죄 사건의 피해가 서울대 로스쿨로 번졌습니다. 앞서 사건의 주범인 40대 졸업생 박모 씨가 경찰에 붙잡혔죠.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공범이 있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네. 텔레그램에서 주고받은 대화를 발견한 건데 이들이 나눈 대화가 아주 가관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자신들이 모두 서울대생이란 사실을 알게 됐고 우리는 한 몸이다. 무덤까지 비밀을 가지고 가자라면서 범행을 저질렀고요. 두 사람이 음란물을 만들어 올리면 이 단체방의 또 다른 남성들은 이번 시즌 먹잇감이라며 조롱했고 피해자들에게 합성물을 보내 괴롭히기까지 했는데 네. 재수사에 나선 경찰과 함께 유인 작전을 벌인 미디어 플랫폼 얼룩소 원은지 씨의 미끼에 딱 걸렸습니다. 대화방에 잠입한 원 씨는 서울대 출신의 미모의 아내가 있다고 연기를 했다면서 속옷을 줄 테니 가져갈래? 이런 식으로 대화를 걸었는데 그랬더니 속옷을 가지러 가겠다고 답했고 경찰은 약속 장소에 나타난 박 씨를 붙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직후 공범으로 붙잡힌 31살 강모 씨, 당시 서울대 로스쿨 학생이었는데 주범인 박 씨에게 동기의 인적 사항과 사진 등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고요. 네. 피해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들이 주고받은 사진은 앨범 제작업체가 내부 서버에 올린 거라 그해 로스쿨 졸업생이 아니면 구할 수 없는 사진이었는데 가해자가 바로 주변에 심지어 동기 중에 있었던 거죠. 이렇게 강 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여성은 28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조작하거나 유포한 허위 음란 영상물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61건에 달합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서울대는 부총장을 단장으로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고 향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구성원들이 더욱 경각심을 갖도록 예방교육을 강화하겠다면서 피해자 보호 또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서를 찾은 피해자에게 절대 못 잡을 거라고 호언장담까지 하면서 계속해서 허위 음란물을 보내고 조롱까지 했다고 하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떨까 생각해보니 정말 상상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네. 부디 엄중한 처벌과 함께 또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 사기 관련 소식인데요. 200% 고수익을 주겠다고 사기를 친 일당이 붙잡혔는데 피해액이 어마어마해요. 네, 요즘 투자 열풍 때문인지 투자 리딩방이라고 하죠. 관련해서 초대 문자가 시도 때도 없이 오는데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런 투자 리딩방에서 피해자들을 끌어들여 모두 124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로 문자를 보내 투자 정보를 알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끌어들였는데 200%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면서 자신들이 제공한 투자 시스템을 통해 가상화폐 등의 투자를 권유했지만 모두 가짜였습니다. 사용한 투자 시스템에서는 거래도 진행되고 수익도 나는 것처럼 보였지만요. 이 모든 게 연출된 거였다고 하는데요. 네. 대부분 20, 30대로 구성된 이 조직 본사 운영팀부터 영업팀까지 운영하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움직였는데 현재 63명이 검거됐고 이 가운데 32명이 구속됐고요. 압수수색에서 현금 29억 원과 고급 외제차, 마약류까지 발견됐습니다.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는 이 달콤한 말에 혹할 것도 같은데요. 이 같은 투자 리딩방 피해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네, 이 같은 투자 리딩방을 미끼로 한 사기 피해액은요. 최근 6달 동안 무려 2,300억 원에 이릅니다. 피해자 사례를 보면요. 한 50대 남성은 영화 관련 주식 투자를 권유받고 6천만 원을 입금했는데
투자금을 회수하려 하자 수수료 3천만 원을 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했지만 석 달 동안 한 푼도 되찾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면서도 이처럼 투자금을 되찾기가 매우 어려운데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비슷한 수법으로 보이스피싱의 경우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에 따라 입금 계좌 동결과 피해 환급이 가능하지만 투자 리딩방 사기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때문에 피해 금액을 입금한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 조치도 어렵고요. 급기야 피해자 사이에서는 투자금 보존을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로 허위 신고하라는 잘못된 조언까지 확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억울한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이 허위 신고는 관련 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관련 법안에 대한 개정이 시급해 보이는데 당장 법이 울타리가 돼줄 수 없다면 스스로부터 조심할 수밖에 없겠죠. 사실 제 전문 분야가 경제거든요. 네.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즐겨 쓰던 말로 한 줄 정리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네, 맞는 말이네요.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런던에서 이륙한 싱가포르 항공 여객기가 이 방콕에 비상 착륙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네, 난기류를 만나면서 비상 착륙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네. 영국 런던을 떠나 싱가포르로 향하던 SQ321편 여객기가 태국 방콕에 비상 착륙했는데 탑승객 한 명이 숨지고 부상자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보잉 777-302R 기종의 이 여객기에는 승객 211명과 승무원 18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요. 한국인도 한 분 계셨고요. 싱가포르 항공은 정확한 부상자 수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태국 현지 매체와 구조단체에 따르면 최소 30명이 다쳤고요. 73세 영국인 승객이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아찔했던 상황이 담긴 사진과 영상이 SNS에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네. 승무원이 돌아다니면서 안전벨트 착용을 지시하던 중 갑자기 비행기가 추락하듯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흔들리고 승객들의 비명이 이어졌고요.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듯한 승객은 머리가 여객기 천장에 부딪힐 만큼 튀어오르기도 했습니다. 올라온 사진에는 승무원들이 격양된 표정으로 자신의 위치에서 안전벨트를 찬 모습부터 내부 바닥에는 음식이나 음료 등 물건들이 쏟아져 있는 모습, 또 승객들 자리 위에 산소 마스크가 모두 내려와 있는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사고와 관련해 항공사 측은 숨진 승객과 유족들에게 조의를 표하고 승객들에게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도 해외 소식인데요. 영국 정부가 최악의 오염 혈액 사건을 인정했다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사건은 약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영국에서 오염된 피를 수혈받은 탓에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나 C형 간염에 걸린 사람이 무려 3만 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지난 6년간 관련 조사를 해온 감염 혈액조사위원회가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건데요. 당국은 당시 헌혈자와 혈액 제자를 엄격하게 선별하지 못했고 감염 사실을 파악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알리는 대신 거짓으로 안심시켰다며 정부가 이를 은폐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 가운데에는 혈우병을 비롯해 피가 잘 멎지 않는 환자도 많았는데 당시 투약한 치료제 일부가 교도소 수감자나 마약 사용자 같은 고위험 헌혈자의 혈장으로 제조된 것인 게 드러났고요. 당국은 정부가 제대로 조처했더라면 많은 사례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는데 피해자 가족인 샘 러시비는 아버지가 혈우병 치료 후 HIV에 감염됐고 이를 모른 채 임신 중인 어머니에게 전염시켰다면서 이렇게 태어난 누이는 4개월 만에 숨졌고 어머니는 몇 년 뒤 23세에 아버지는 그 뒤 34세에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리시 수낙 영국 총리 정부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은 영국 정부가 부끄러운 날이라면서 오늘 발표된 보고서는 수십 년 동안 우리 국민 생활의 중심에서 도덕적 실패가 계속돼 왔음을 보여줬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정부는 총 100억 파운드, 우리 돈 17조 원 규모의 보상 계획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타까운 어찌 보면 피할 수도 있었던 인재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다음 소식은요. 이제 식당에서 소주를 잔술로 사 마실 수가 있다고요. 네, 최근 본 소식 중 제일 반가운 이야기인데요. 제가 술은 좋아하는데 또 잘 마시진 못하거든요. 네. 그런데 또 꼭 소맥을 먹어서 소주 2-3잔 넣자고 한 병을 시키자니 아깝고 또 안 먹자니 아쉽고 늘 고민이었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부터 식당에서 모든 주종의 술을 한 잔 단위로 사 마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칵테일과 생맥주 등의 경우에만 잔술 판매를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소주나 막걸리 등도 잔술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국세청 해석을 통해 잔술이 허용되긴 했지만 정부가 이번에 아예 주류 면허법 시행령 자체를 바꾼 건데요. 또 그동안 술집에서 팔면 불법이었던 무알콜 음료도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잔술 또 무알콜 음료 맥주 그동안 공공연하게 판매돼 왔는데 제도화되면서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즐길 수 있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고물가의 소비 트렌드와 개인 취향을 선호하는 소비 행태가 확산하면서 제도도 그에 걸맞게 바뀌는 모습인데 이제 눈치 안 보고 소주 한 잔 주세요라고 자신 있게 말해도 되겠네요. 네. 요즘 대학 축제 기간이죠. 대학마다 화려한 이 섭외 가수 라인업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 섭외에 드는 비용이 그야말로 억소리가 난다고요. 네, 5월 본격적인 축제 시즌이죠. 대학가에도 들뜬 분위기가 가득한데요. 최대 수억 원에 달하는 비용까지 지불하면서 유명 연예인 섭외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 대학끼리 자존심 싸움이라고 불릴 만큼 큰 관심이 쏠리면서 경쟁이 과열되자 축제의 목적이 크게 변질된 것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역시 대학 축제 꽃이라고 하면 무슨 공연, 어떤 연예인이 오는지가 최대의 관심사겠죠. 26일 열리는 연세대 동문대상 축제인 아카라카엔 권은비부터 멜로망스, 아이브, 싸이, 비치코 등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연예인들이 대기 중이고요. 다른 대학들도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인데 이처럼 화려한 라인업을 자랑하기 위해 각 대학 학생회는 수천만 원부터 최대 수억 원에 달하는 운영비를 축제에 할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대 같은 경우는 다음 주 4일간 대동제를 운영하는데 총 사업비로 3억 원 넘게 책정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1억 5천만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1년 새 축제 예산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연예인 섭외에 배정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첫날 초대 가수의 싸이가 아닌 싸이버거와 드림걸스 등이 출연진으로 등장하면서 학생들 사이에선 운영비는 전부 어디에 쓴 거냐, 내 등록금 돌려달라, 이 돈으로 커피차나 불러라 등과 같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일부 대학에선 학생회 자체 역량으로 축제 운영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주변 상권을 돌아다니면서 후원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축제에서 연예인 공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해지고 경쟁이 과열하면서 축제 추진이 무산되는 경우도 발생했는데요. 국민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월 봄축제를 추진하기 위해 논의했지만 예산 감소 및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진행이 무산됐다고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억소리 나는 여느 콘서트 부럽지 않은 모습인데요. 물론 연예인도 좋지만 그때만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색다른 이벤트 같은 게 뭐가 없을까 고민이 되기도 하네요. 제가 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일터에서 억울한 일은 없어야겠죠.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노동법 이야기,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이후 민생 토론회 재개하셨잖아요. 거기에서 노동 약자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하면 근로자 삶도 나아진다면서 국가 역할 장구했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보호해야 될 노동 약자가 누군지, 그다음에 정부가 어떤 제도 개선을 노력하고 이제 검토하고 있는지, 네. 또 지금 거론되는 방안들이 실효성이 있을 건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이른바 노동약자지원법은 민생토론회 이전부터 고용노동부가 추진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정부가 생각하는 노동약자가 누구인지부터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직 이제 이 법이 가칭인데요.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이라고 일단은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 노동법만으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권리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이제 제정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브리핑문에는 이제 포함 안 됐으나 노동 약자에 대해 대상에 대해서 이제 장관이 임금 근로자의 87%에 해당하는 노조 밖 근로자들, 그러니까 플랫폼 종사자나 특수 형태의 고용 종사자,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등을 언급하셨는데요. 근데 이제 법 적용이 예정된 노동 약자가 다시 이제 누군지 정확하게 묻는 질문에 5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무조건 약자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이 법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 약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이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게 조금 의문으로 남는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정부가 생각하는 노동약자 지원법에는 어떤 방안이 담기게 될까요? 일단은 구체적인 적용 대상이나 내용은 확정되지 않다고 이제 밝히면서도 이 법안에는 질병 상해 실업을 겪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와 노무 제공자와 사업주 사이에 분쟁 조정 협의회를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표준 계약서를 제정하고 이를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 등에 관해서 이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거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미조직 근로자 지원 체계에 특히 주목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이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는 또는 뭐 만들 여건이 안 되시는 그 소외 있는 분들을 지칭하는 거라고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협력사 근로자분들, 또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 용역 근로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분들을 포괄하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4월부터 이제 4월 말부터 지금까지 이제 그 전국에 약 6개권여 개 그 근로자 이험 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법률 상담과 고용 서비스 연결 지원 이제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프리랜서 분들이 부당한 일 당하지 않도록 표준 계약서 개발해서 확산하고 시중 노임 단가 보완하는 등 관계부처와 불합리한 관행을 신속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지금 밝힌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논의되고 있는 방안들이 현실화된다면 이 노동 약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또 보완이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저는 항상 없는 것보다 그냥 미약하더라도 일단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근로자 이험센터를 보니까 이 공인노무사가 직접 상주하면서 노동법률 서비스 상담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 관련 지원금 또 이 상담해서 지원금 연계시켜주고 이제 그런다고 해서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사실 지금은 이 사회가 우리가 고용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졌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이 근로자성을 부정하려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 프리랜서 분이라고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해놓고 실제는 근로자하고 거의 동일하게 취급해서 운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들에 빨리 효과적으로 권리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들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해요. 노동계에서는 노동 약자를 위한 법을 별도로 만들 게 아니라 이 근로기준법에 확대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게 뭐 한국노총에서도 이 민생 토론회 후에 14일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이 단어에 이제 조직 근로자, 미조직 근로자 지원 이렇게 있으니까 그 노동자 편가르식 정책은 뭐 이 추진으로 기결돼서는 안 된다. 이거 좋지 않다. 그래서 노조법 2, 3조 개정, 근로자 개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뭐 노동시민단체인 권리찾기 유니언도 노동 약자는 4대 보험과 근로기준법, 그다음에 노동자 이름과 기본적 권리를 빼앗긴 채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로기준법에 이분들에 대한 전면 적용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라디오 생존백서 코너에서는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약자 지원법과 노동법원 설치 방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 예정인데요.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부당한 일을 겪으신 경험이 있거나 이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신 노무사가 해결책 제시해드릴게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실 지금 가장 관심이 쏠리는 건 이 노동법원 설치 문제 아닐까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대통령께서도 이 노동형법을 위반해서 민사상 피해를 입었을 때 원트랙으로 같이 다뤄질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체불임금이나 노동자들의 피해 또 더 큰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다뤄지게 노동법원 설치를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고 강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사업주가 임금 체불하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돼요. 하나는 우리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이 임금 체불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거고요. 이와는 별도로 이제 채무를 지게 되는 거잖아요.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 책임을 못 짐으로써 그 채무가 남게 돼서 이 노동자는 별도로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 이상 민사 소송을 토론해서 체불임금을 받아내는 이 투 트랙으로 나눠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원 트랙으로 합치자라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노동자의 그 법원에서 한 번에 처리해서 빨리 이 고통을 해소할 수 있게 만들어주자는 게 이제 신속한 권리 구제를 도모하자는 겁니다. 네. 네, 이 노동법원 필요성이 거론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네, 굉장히 오래됐어요. 찾아보니까 사실 이제 1990년도에 그 90년대쯤에 한국노총이 입법청원을 올리면서 이제 노동법원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시작됐다고 해요. 그래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다가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대법원 제안으로 노동법원 설치가 추진되다가 중단됐고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도 노동법인 도입이 들어가 있었고 노동부도 2021년 연구 용역까지 발주한 적이 있는데요. 이해관계자들 간에 뭐 조율도 되지 않고 입법도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뭐 논의만 하다가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찬반 의견이 좀 팽팽한 이슈 같은데요. 네. 양측 주장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찬성하는 쪽을 말씀드리면요. 이 복잡한 노동 사건의 특수성을 전문적으로 다룰 이제 사법기관이 필요하다라는 네.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노동 관련 권리 구제는 사실 정말 신속한 권리 구제거든요. 빨리 해결해 드려야 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현재 부당해고 등 노동 분쟁이 이제 법원에서 다뤄지기 전에 노동위원회를 거치는 탓에 이 거의 오심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 한없이 늘어진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노동법원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신속성 측면에서 보면 노동위원회 사건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 않냐. 접수해서 2개월 만에 어떤 결론을 내게 되기 때문에 훨씬 빠르고 또 그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는 이 그 비용 접근성, 이제 경제성 측면에서도 이 월등히 우월하다. 왜냐하면 별도의 비용이 드는 게 없거든요. 네. 그리고 또 절차가 늘어진다라는 이유면 이 우리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처럼 중노위의 법원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해서 이미 정착된 제도를 잘 고쳐 쓰자는 입장인 겁니다. 네. 그럼 실제 법을 집행하고 있는 현직 법관들의 인식은 어떤가요? 이게 이제 사법정책연구원이 2019년도 발표한 노동 쟁송 절차의 개선 관한 연구의 보고서를 보면요. 이 설문조사에 응한 그 법관의 73.6%가 노동법원 신설이 필요하다고 답했어요. 네. 역시나.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원화된 노동 쟁송 절차를 통일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을 도모해야 된다. 그다음에 노동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서 별도 전문 법원에서 특수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그럼 해외의 경우는 어떤가요? 사실 해외를 보니까 독일, 프랑스, 영국 등에서 노동법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가 많이 이제 참고하는 게 이제 독일인데요. 네. 이 독일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1심 지방노동법원부터 3심 연방노동법원까지 직업법관과 사용자 근로자위원 동수로 구성된 명예법관이 재판에 참여하는 참심제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명예법관은 별도 법관으로서 경력을 요구하진 않고요. 합의 절차에서도 직업법관과 동등한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동계에서도 사실 이제 이런 참심제 형태의 노동법원은 한국에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난 시간에 왜 부당해고 얘기하면서 네. 노동자가 최종적으로 권리 구제를 받기 위해선 사실상 오심을 거쳐야 한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만큼 이 법적 해결이 늦어진다는 건데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최근에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동위원회의 신속성과 전문성이 확보돼 있다고 강조하는 보도 자료를 내는 바람에 이 정부의 노동법원 정책에 조금 대립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비쳤는데요. 네. 이게 심판 사건 당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위원회 인식조사를 발표하면서 작년 사건 처리 통계를 이제 토대로 노동위원회 분쟁 현황 및 특징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바로 있었던 건 아니고요. 항상 노동위원회가 이 분쟁 해결의 약 97%, 분쟁의 97%가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해결되고 있다고 항상 주기적으로 발표해왔거든요. 네. 이게 뭐 만족도 조사도 하시고 노동위원회 사건 처리율, 화해율들을 발표해왔는데 이게 시기상 좀 겹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약간 노동법원 추진이 좀 달갑지 않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오심제가 운영돼 처리가 지연된다는 게 노동법원 설치의 주요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 발표 자료를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 지방노동의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이 약 47일이다.
굉장히 빠르죠. 거의 소송 들어가면 한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에 비해서. 그다음에 재심 사건에 대한 법원의 행정소송 평균 처리 기간 488일에 10분의 1 이하다 이게 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지방노동위원회 전체 사건 처리 건수가 작년에 한 약 1만 5천 건 정도 됐는데 1만 5,665건 됐는데 여기에서 1만 5,162건 96.6%가 노동위의 단계에서 종결되고 약 3.4%의 539건만이 행정소송으로 갔다라고 이제 중노위가 발표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먼저 해고나 뭐 다른 정직, 부당 정직이라고 생각하시는 일단은 그 처분을 당하신 분이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게 되면요, 담당 조사관이 이제 공무원 신분이 담당 조사관이 배정되고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문회의라는 게 열려요. 네, 여기에서 공익위원 3명,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1명씩 각 5명이 약 총 5명이 위원으로 구성되는데요. 대개 아까 말씀드린 독일의 그 노동법원은 그 3명이 다 동등한 권한을 지니고 있잖아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직업법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는 공익위원 3명만 결정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좀 다른 점이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은 요 단어에 맞게 우리 그들의 입장, 그러니까 근로자의 입장, 사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또 질문할 수 있는 기회도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기 때문에 공익위원들이 생각하는 조금 그런 그 고정된 시각, 조금 편견된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걸 좀 깨주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또 그다음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300만 실수령액 300만 원 미만의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국선 노무사를 선임해서 그냥 진행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별도의 뭐 인지대나 이런 게 드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법관보다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노무사님 보시기엔 어때요? 사실 이것도 이제 중앙노동위원회도 심판 공익 담당하는 공익위원 대부분이 노동 관련 전공하시는 교수님들, 그다음에 법조인들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 노동 현장 경험이 많고 식견 있는 현장 전문가들도 구성되어 있어서 노동 현실 잘 반영한 뭐 판정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어요. 근데 저도 이건 수긍하는 대목이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노동법 교수님들도 지방노동위원회, 중노위,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심판공익위원들도 들어가 계시고요. 또 그 인사관리에서 일가견이 다 전문가이신 경영학과 교수님들도 들어가 계세요. 네, 그래서 뭐 결국에는 이제 이게 신문회의가 우리 어떤 법원의 그 재판처럼 딱딱하게 운영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뭐 비록 내가 결과는 안 좋게 봤더라도 그 신문회의에서 뭔가 사업주나 뭐 근로자분들의 잘 못했던 부분들 지적하고 뭔가 또 얘기해주고 무엇이 잘못된지 얘기해주는 과정에서 좀 억울함이 좀 많이 풀린다고도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중앙노동위원회도 요거 설문조사 실시하는데요. 저번 달에 이제 그 심판 사건 468명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에서 노동위원회 사건 처리 공정성과 전문성이 응답자의 각 약 88%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노무사님의 개인적인 견해로 이 노동법원 필요하다고 보세요? 그렇죠. 저는 두 가지만 확보된다면 필요하다고 봐요.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냐. 그다음에 우리가 비용 효율성, 비용에 적게 해서 노동법원에서 해결될 수 있냐. 이것만 확보되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약자 지원법, 노동법원 설치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너바나의 Come As You Are. 네, 노래 나가는 동안 또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0520님, 입사 3개월 차입니다. 3개월 차인 지금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를 대면서 계약한 연봉을 깎겠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셨어요. 정말 난감하실 것 같은데요. 이 경우에는 임금의 일방적인 삭감은 불가능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근로자가 사용자 간에 서로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직장을 다니셔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무조건 반대만 하시기에도 조금 다 난감한 상황 같아요.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제가 상담 드릴 때는 어쨌든 버틸 수 있을 때까지는 한번 버텨보고 다른 데 직장을 구하시고 나오시면서 만약에 깎아서 지급했다고 하시면 이제 이 부분은 동의한 사실이 없으니까 여전히 임금 체불로 남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부분은 3개월 이내에 들어가는 금액들은 임금 체불액은 간이 대지급금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7187님, 저는 프리랜서인데요. 두 업장에서 각각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고 있는 건데요. 한쪽만 퇴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셨어요. 이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그 가장 첫째 목적은 뭐냐 하면 재취업 활동에 도움을 주는 부조거든요. 그러니까 취업이 되지 않은 상태여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두 업장에서 한 군데 퇴직하시면 한 군데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실업급여를 줄 수 없는 상태에 돼 있어요. 네. 이거 어떻게 조정해야 돼요? 그냥 하면 두 군데 다 퇴사하셔야 되는데요. 또 이상한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네, 이 프리랜서 분들이 이런 점이 좀 어려운 점이에요. 그렇네요. 네. 1507님 편의점 알바를 프리랜서로 계약했는데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습니다. 시간당 임금을 7,000원만 주고요. 거기서 3.3%를 소득세로 떼가는데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하셨어요. 이분은 프리랜서 계약을 한 것 자체가 효력이 없을 것 같아요. 그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이 근로자 신분이지 일단 거기를 다 영업 업무를 다 도급받아서 하시는 건 아닐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최저임금법 위반도 되고요. 그다음에 주휴수당을 지급도 안 하시고 계세요. 왜냐하면 최저임금은 9,860원이고요. 그다음에 이거 별도로 일주 소정근로에 만근하면 주휴수당이 나가야 되는데요. 그것마저 못 받고 계세요. 네. 이 경우는 결국에는 그냥 사장님이 잘 모르시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고 안 되면 노동청에 도움을 좀 구해봐야 되겠습니다. 1419님, 저는 아동복지교사로 12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 아동복지교사는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는데요. 제가 근무하는 구는 아직도 비정규직입니다. 정규직 전환 대상직인데 아직 군에서는 얘기가 없어요. 저도 근로약자 지원법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하셨어요. 네, 이분은 이제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시긴 해요. 아까 우리 말씀하신 약자 근로자 노동약자 지원법이라는 거는 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그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이 근로약자 지원법 대상은 될 수는 없는 거고 지금 12년째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시니까 이분은 그 기간제법에 의해서 벌써 그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고 계세요. 그러니까 더 이상 계약직이 아니세요. 정규직 전환이 그냥 그 군에서 하고 있는 정규직 전환이 명확하게 제도상으로 안 들어왔다 뿐이지 법으로 하면 2년을 초과해서 그 계약직을 계속 사용하더라도 특별한 경우 프로젝트성 기간에 투입돼서 그 기간만 일하시는 분들이 아닌 이상 이분은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이라고 생각하고 계셨지만 사실은 이미 전환이 되신 거군요. 그렇죠. 이제 무기계약 이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그 근로자로 전환이 된 거고요. 특히나 이제 무기계약과 정규직 간에 조금 뭔가 다른 근로 조건을 부여해 놓을 수는 있거든요. 이제 그분이 좀 차이가 있는 거지 고용에 있어서는 불안감을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상생활의 모든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한낮의 과학실 이독실 과학 커뮤니케이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아마 뉴스에서 보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미국에서 세계 최초로 돼지의 콩팥을 이식받은 환자가 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의료진들은 최소 2년을 생존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환자가 2달을 넘기지 못했는데요. 이런 걸 보면 동물 장기를 이식한다는 것이 장기가 완전히 망가져서 마땅한 치료법이 없는 환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마지막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사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동물 장기 이식이라고 하는 거는 윤리적으로도 풀어낼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과학적으로 동물의 장기 이식이 그러니까 종이 다른 개체 간의 이종 이식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건지 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건지 이걸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이종 이식 연구 말씀하신 대로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장기 이식이 필요한 분들은 사실 많이 있죠. 사람이 아닌 동물의 살아있는 장기나 조직, 세포를 사람에게 이식할 수 있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잘 된다라고만 한다면 장기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실상 윤리적인 부분은 해결해야겠지만 무한정 공급이 가능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장기 이식에 있어서는 혁명이 될 수가 있을 텐데 다른 건 몰라도 이식받지 않으면
거의 100% 사망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 될 건데 예를 들면 심장 이식 같은 게 있겠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쉽지 않다는 거고요. 인류가 사실 오랫동안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심장이었던 것 같은데 과거에도 이 돼지의 장기를 이식받은 사례가 있었죠. 네, 2022년 1월에 있었습니다. 사람 심장을 이식받은 지 이제 위원회를 열었는데 그 대상은 아니었던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 심장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돼지 심장 이식이 아니면 치료가 불가능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돼지의 심장을 당연히 이식하는 게 아니고요. 형질 전환 돼지라고 해서 사람 몸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유전자들이 있어요. 이걸 인위적으로 제거한 유전자 편집이 되어 있는 돼지였었던 겁니다. 네. 초반에는 거부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좀 잘 됐다 생각을 했는데 수술 2달 만에 사망을 했거든요. 근데 의외로 사인이 이식 거부 반응 때문에 사망한 게 아니고요. 돼지가 걸리는 돼지 레트로바이러스 때문인 걸로 추정이 됐어요. 또 다른 회사가 뭘 연구하기 시작했느냐. 이런 거부 반응만 없애는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돼지들에게 감염되는 어떤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옮겨올 수가 있구나. 그래서 이런 돼지 레트로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을 해서 또다시 형질 전환 돼지를 이용해서 신장 이식을 시도를 한 건데 이번에도 2달 넘기지 못하고 사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식의 거부 반응을 없애기 위해서 첨단 과학으로 유전자 편집까지 했는데 이 돼지 레트로 바이러스 때문에 또 그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산 넘어 산이네요. 네, 실제로 확인해 보기 전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지 알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사람 대상으로 하는 임상이니까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데이터가 많이 쌓여야 돼요. 그래서 어떤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어떻게 되더라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생명이 달린 거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FDA가 그래서 사람 대상으로 이종 이식을 한다라고 하는 걸 잘 허용해 주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승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특수한 경우인데 생명이 위험한 환자에게 실험적인 치료를 가능하게 해주는 어떤 긴급 승인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동물이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왜 돼지일까요? 돼지가 의외로 굉장히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요. 장기기증 동물로 주로 이용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돼지예요. 네. 장기의 크기라든가 성장 속도도 빠르고요. 새끼를 많이 낳기 때문에 좀 얻기 쉬운 것도 있고 인간에게 좀 이상적인 장기기증 동물로 평가가 됩니다. 여러 장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거부 반응도 좀 적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오랜 세월 우리가 식량으로 사용을 해왔지 않습니까? 돼지에 익숙한 거예요. 희귀동물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죄책감이 없을 수 없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덜어주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어쨌든 동물 장기 이식은 면역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건데요. 앞서 이식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제거했다고 했잖아요. 첨단 과학으로. 네. 그럼 어떤 이야기예요? 네, 이식을 거부하는 이유를 우리가 확인하고 그걸 제거를 한 건데요. 왜 거부하느냐? 우리 면역 체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면역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좀 좋은 거잖아요. 세균과 바이러스 이런 병원균이 들어오면 이걸 싸워서 이기는 제거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요. 면역은 우리한테 좋은 거, 이로운 건 좀 살려주고 우리에게 해로운 거를 죽이는 그런 게 면역이 아닙니다. 면역은요. 면역 체계를 이룬 세포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하나하나가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거는 우리한테 좋은 것 같아 살려주자. 저건 나쁜 것 같아 공격하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면역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자기냐 비자기냐 그러니까 셀프냐 넌셀프냐 나냐 남이냐 요거만 구분을 하는 거예요. 네. 자기는 허용해 주는 거고요. 관용을 해주는 거고요. 비자기의 경우에는 무조건 공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세포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자기인지 비자기인지 이게 외부에서 유래한 건지 우리 몸에 있는 건지 어떻게 구분을 하는 걸까 굉장히 중요한 열쇠고요. 이 내용을 알면 다양한 질환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남을 구분해서 남을 공격한다. 그러니까 이식된 밖의 장기를 공격하는 거네요. 그렇죠. 나한테 꼭 필요한 거다라는 개념은 없는 거예요. 네. 외부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물질인 거죠. 남인 거죠. 그래서 공격을 하게 되는 건데 종이 같은 사람에게 이식을 받더라도 일단 비자기로 인식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남으로 인식하니까 공격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경우엔 종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종입니다. 그래서 돼지에서 이식을 했어요. 당연하게 비자기로 인식을 하는 거고 몸의 필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쫓아내는 거랑 동일한 상황이 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식을 받게 되면요. 자기 장기를 이식하는 것이 아니라면 평생 면역을 좀 억제해야 돼요. 그래서 면역 억제제를 함께
살아간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말은 다른 감염에는 좀 취약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식을 지금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는 그만큼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인데도 자기인지 남인지 구분한다는 게 참 신기한데요. 일단 우리 면역 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부터 좀 살펴볼까요? 예, 이 부분이 좀 저는 예전에 공부를 할 때 사람에 대한 신뢰라고 해야 될까 혹은 자랑스러움, 자존감이 올라가는 포인트가 이랬어요. 우리 몸 안에 누구나 지금 듣고 계신 모든 분들 몸 안에 이런 전사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생각해보면 머릿속 상상해보면 뭔가 되게 뿌듯한 부분들이 있어요. 되게 사랑스럽고. 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지켜주는 우리 방어 시스템을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당연히 물리적 장벽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피부. 점막, 각막 이런 부분들이 장벽이 탄탄하게 서 있으면 생각보다 침입자들이 들어오기가 힘듭니다. 네. 다르게 말하자면요. 장벽이 손상된 경우 말하자면 피부에 상처가 났다, 뭐 이게 쓸렸다 이런 경우에도 그 부분으로 인해서 감염이 쉽게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또 우리 위에는 항상 산이 분비돼서 위산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말하자면 먹은 거에서 세균을 1차적으로 좀 걸러주고 죽여주는 거고요. 점막에 있는 점액들이 있는 것도요. 침입을 막기 위해서 있는 거고 이런 경우도 면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외부 물질과 싸우는 면역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건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선천성 면역. 네. 같은 말입니다. 자연 면역, 내재 면역, 비특이적 면역이라고 하는 1차 면역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후천성 면역인데 적응 면역이라고도 하고 특이적 면역이라고도 합니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두 팀이 있는 거죠. 네. 이 두 팀 모두가 자기랑 비자기를 구분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작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천적이다, 자연적이다, 내재적이다, 비특이적이다 이게 이 작용들을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 스스로를 좀 뿌듯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를 지켜주는 두 가지 면역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네. 일단 선천성 면역을 먼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어서 자연 면역이라고 부르는 건가요? 맞습니다. 자연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거고요. 선천적으로 그러니까 학습을 통해서 얻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아닌 외부 물질을 인식하는 겁니다. 상처가 나면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면역이기 때문에 1차 면역이라고도 우리가 이름을 불러요. 네. 상처 난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우리 몸에 상처가 나면요. 손상되잖아요. 세포가 그 근처에 손상된 세포들이 여기 상처 났어요 라고 이런 화학 물질을 분비를 합니다. 상처 났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근처에 모세혈관이 확장이 되고요. 그렇다면 피가 좀 잘 통하게 되겠죠. 그리고 면역세포들이 그쪽으로 몰리게 되면서 또 혈관이 헐거워져요. 그 말은 뭐냐면 혈관 벽을 타고 그 사이를 뚫고 백혈구들이 나올 수 있게 변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확장되고 이 부분에 혈류가 모이는 것들, 상처가 나면 빨개지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염증 반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강해지면 이제 염증이 좀 심각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염증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손상이 있는 부위에 면역세포 좀 빨리 와주세요라고 불러들이기 위한 우리 몸의 반응이 염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1차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들이 도착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뭐 대식세포, 수지상세포, 뭐 자연살해세포 요즘 좀 많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NK셀, 자연살해세포 이런 것들이 오게 되는데요. 이런 1차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들이 뭘 하냐면 외부 병원균만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인식을 해요. DNA 안에 써 있는 거예요. 진화 과정에서 우리가 획득한 능력입니다. 작아서 보이지도 않는데 외부 병원균이 가지고 있는 게 도대체 뭐라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감염균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는 있고 우리 몸에는 원래 없는 분자 패턴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모든 종류의 곤충은 세 쌍의 다리가 있어요. 우리는 두 쌍이죠. 팔다리 이제 팔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다리라고 한다면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외부에서 누군가가 왔어요.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어요. 나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쁜 존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뭘 하냐면 그냥 세 쌍의 다리가 있으면 무조건 외부 물질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어떤 곤충인지 종류를 고르지도 않아요. 세 쌍이야? 아니야. 사람은 두 쌍밖에 없는데 세 쌍 있는 존재가 우리 사이에 섞여 있네. 그럼 얘는 비작이다. 공격하자. 이런 면역을 우리가 1차 면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면역 반응은 곤충의 종류를 고른다거나 하지 않아요. 곤충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여기서 제 비유를 한 겁니다. 네. 어떤 종류의 병원균인지 고민하지도 않고요. 그거에 맞는 공격 무기를 사용하지도 않아요. 그냥 무조건 세 쌍이면 공격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자면 이 균에 맞는 특이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비특이적으로 그냥 공격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1차 면역의 경우에는 자연 면역이기도 하고 비특이적 면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병원군이 들어오면 바로 인식하고 공격을 하니까 반응이 굉장히 빠르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병원체가 침입하자마자 바로 시작을 해서 네. 수시간 이내에 반응이 최고를 찍는 겁니다. 근데 특이적이지 않다는 건 어떤 거냐면요. 언제나 경계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량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병원균이 있는데 여기에 맞는 안성맞춤형 공격은 못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곤충을 우리가 퇴치를 할 때도 바퀴벌레를 퇴치하느냐 모기를 퇴치하느냐 러브버그를 퇴치하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맞는 방법을 써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거는 불가능하고 기본적으로 비작이기만 하면 공격을 하되 무언가 맞춤형 공격은 불가능하다는 거라서요. 1차 면역이 열심히 싸우고 있을 때 기다리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뒤에 있는 정말 특전사들이 있어요. 우리가 2차 면역을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거를 후천적 면역이라고 하고 적응 면역, 특이적 면역이라고 합니다. 왠지 2차 면역은 지금 막 침입한 외부 물질에 딱 맞는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일단 1차 면역을 통해 외부 물질과 싸우는 면역세포 중에 일부가요. 싸워서 이기거든요. 보통 이겨요. 네. 그래서 절단한 외부 병원균의 조각조각을 가지고 2차 면역세포들이 기다리고 있는 림프절로 옵니다. 그럼 여기에 B세포와 T세포라고 하는 두 주인공들이 있는데요. 네. 이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몸에서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 무작위적으로 어떤 부위를 인식하도록 랜덤하게 태어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병원균의 우리 조각을 받습니다. 그럼 그거에 맞춤형으로 우리가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랜덤한 패턴들을 인식할 수 있게 랜덤한 BT셀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훈련을 마치고 나온 B세포가 있습니다. 네. 이 B세포가요. A 모양의 항원을 인식하고 B 모양의 항원을 인식하고 C 모양의 항원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K 모양의 항원만 딱 인식하도록 태어난 거예요. 말하자면 처음부터 그렇게 랜덤으로 태어난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B세포는 K 모양을 인식하고 어떤 B세포는 C 모양만 인식하고 어떤 B세포는 Y 모양만 인식하고 그렇게 태어나서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런데 K 모양만 인식하도록 이렇게 훈련받고 내가 태어났는데 평생 동안 K 모양의 병원균이 안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냥 그대로 삶을 마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안 들어오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우리 2차 면역은 특이적 면역을 담당하는 B세포랑 T세포라고 하는 거는 어떤 외부 물질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냥 다양한 모양에 대응할 수 있게 랜덤하게 태어나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차 면역을 통해서 병원균 조각을 들고 나타난 세포가 있잖아요. 항원 제시세포라고 제시하는 거예요. 항원을 제시하는 건데 림프절에 와서 딱 이 말을 합니다. 실제 말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 모여있는 BT 전사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생긴 녀석을 인식하고 공격할 수 있는 용사를 찾소. 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부분 안 맞겠죠. 딱 그 모양이 들어맞는 건 없는데 정말 매우 다양한 패턴에 맞도록 랜덤하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분명히 거기 들어맞는 BT셀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따지자면 적군의 실루엣 전체를 인식할 필요가 없고요. 눈만 인식하든 코만 인식하든 손가락만 인식하든 그중에 하나만 인식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병원균의 조각에 수많은 패턴들이 돋아있기 때문에 그걸 인식하는 이 면역세포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딱 보다 보니까 한 B세포가 혹은 T세포가 말을 해요. 실제로 말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인식했습니다. 그럼 누군가가 용감하게 운 좋게 사실은 운 좋게 딱 들어맞아서 손을 딱 들면요. 네. 이제 그 세포가 활성화가 되면서 자기 자신을 복제하기 시작합니다. 네. 지금 딱 들어온 그 항원에 딱 맞는 나를 복제 스스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외부에서 침입한 병원균에 딱 맞는 2차 면역이 바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1차 면역과 달리 2차 면역은 좀 발동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네, 빨라도 며칠이에요. 대신 일단 침입한 병원균에 딱 들어맞는 그 전사들이 수십만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거니까 훨씬 강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기가 났는데 약 안 먹으면 14일이고 먹으면 2주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같은 시간이죠. 그래서 감기는 딱히 이제 약이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기도 하지만 다르게 말하자면 감염된 순간부터 2차 면역이 발동해서 감기균을 쫓아내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꽤 걸린다라는 걸 여기서 알려주기도 하는 겁니다. 2차 면역이 실제로 중요한 것 같은데요. 어떤 방식으로 병원균을 공격해요? 네, B세포, T세포 두 개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B세포는 흔히 말하는 형질세포, 항체를 만드는 거예요. 항체는 뭐냐면요. 병원균에 딱 들어맞는 끈끈이 주걱 같은 거예요. 끈적끈적한 겁니다. 이 항체가 혈액 속을 떠다니다가 거기에 딱 들어맞는 병원균 표면에 딱 들러붙어 버려요. 그러면 그 병원균끼리 자기끼리 엉겨붙기도 하고 활동성도 떨어지고 불활성화도 되고 그러면 이제 끈끈이로 둘러싸인 병원균을
대식세포가 와서 쉽게 잡아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활동성을 떨어뜨리는 거죠. T세포는 사실 뭐 TC, TH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표현하자면요. 인식한 병원균 패턴을 가진 세포를 직접 구멍을 뚫어서 죽여버립니다. 터뜨려버립니다. 그래서 외부 병원균의 패턴을 인식한 TC세포가 활성화가 됐어요. 그러면 이 TC세포들이 돌아다니면서 직접 그 병원균을 터뜨려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백신 예방접종 하잖아요. 그 이유도 이 2차 면역 때문인 거예요? 맞습니다. 백신을 통해서 사멸된 균을 넣기도 하고 가끔 약화된 생균을 넣기도 해요. 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진짜 균이 아니라 껍데기만 넣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외부 패턴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몸에서는 실제 균은 아니지만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백신을 통해서 제시된 균들의 몽타주를 딱 그려내고 거기에 대응하는 세포들 준비를 시켰어요. 근데 실제로 감염은 안 일어났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일부가 쫙 줄어들지만 일부는 또 살아남아요. 기억세포가 돼서 살아남아 있어서 한 번 들어왔던 균은 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실존하는 균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기억세포를 만들어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억세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백신의 예방접종을 미리 해놓는 겁니다. 그런데 외부 병원균은 왜 들키게 만드는 그런 패턴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패턴이 있어야 없으면 돼요. 되잖아요. 그렇죠. 없으면 되는데 대신 네. 그게 없으면 그 병원균이 못 살아요. 세포 간에 자기들도 신호를 주고받아야 되고 외부 물질을 끌어들이고 해야 되고 또 우리 세포를 감염시켜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도 손발이 있고 팔다리가 있는 것처럼 그런 패턴들을 가진 분자들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말하자면 눈, 코, 입의 특징이 드러나니까 우리가 좀 숨겨보자 해서 눈, 코, 입 없이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꼭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패턴들인데 그것이 우리랑 좀 달라서 우리가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면역세포는 왜 우리의 몸, 그러니까 몸이라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데 면역세포가 다 골수에서 태어나거든요. 네. 랜덤하게 태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도 반응하는 세포도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자 골수에서 태어나서 1부는 골수로 가고 1부는 흉선으로 가서 여기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몸에 여기 세포 있어요. 여기 반응하는 세포 한번 와볼까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 몸에 반응해서 면역을 일으키는 세포들이 있겠죠. 네. 걔들은 그럼 너 죽어요. 하면 그 세포들은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떤 거에도 반응하지 않는 세포들도 있잖아요. 그런 세포들도 다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랜덤하게 태어났지만 우리 몸에 반응하는 애들은 피 속을 혈관 속을 돌아다닐 수 없게 하기 위해서 다 제거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하자면 그 과정에서 실수로 오류가 생길 수 있겠죠. 우리 네. 몸에 반응하는 세포가 나올 수도 있죠. 그쵸. 그게 바로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원래 정상적으로 있는 장기를 스스로 공격해서 예를 들면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의 베타세포를 공격하는 일형 당뇨병이 될 수도 있고 류마티스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우리가 공격하면 안 되는 건데 우리 세포를 공격하는 그런 면역세포들이 돌아다니는 상황이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우리 몸의 정상 패턴도 공격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으니까 이 장기 이식이 왜 어려운지 알겠어요. 맞습니다. 네. 네, 한낮의 과학실 이독실 과학 커뮤니케이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오후 이어가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